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밀려오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집 한 채는 더 이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채 50대 이후를 맞이하면 은퇴 후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충격적 현실은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믿었던 은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립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아이들이 크면 돈 쓸 일도 줄겠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다릅니다. 월급이 끊기자마자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고정비의 압박,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자산의 위태로움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집 한 채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던 어 씨는 은퇴 후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집 한 채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 큰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아내의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막대한 의료비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을 깨고 해결했지만 돈이 부족해지자 결국 살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했고 시세 차익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 이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산은 단지 보유하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자산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없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은퇴 후는 여행 다니면서 즐길 줄 알았는데 이건 생존이더라고요. 50대 중반의 대기업에서 은퇴한 B 씨는 퇴직금을 받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은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겠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B 씨가 여행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점입니다. 몇 년간 해외를 오가며 즐겁게 지냈지만 그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올랐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라 믿었던 집 한 채 역시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집 수리를 위한 비용이 예산을 넘어섰죠. 더 이상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는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나이가 많아서 불러주는 곳도 없고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례 3. 아이들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C 씨는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신들도 은퇴 후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 자녀는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다른 자녀는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 씨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 뒤로는 남은 돈이 거의 없어 노후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감사하지만 그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C 씨는 말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사례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고정 비용을 줄이는 전략. 집 한 채만 믿고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때로는 집을 현금화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또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3.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됩니다. 마무리. 집 한 채만 믿었는데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은퇴 후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집 한 채만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현실을 반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집 한 채만 믿었던 은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고정 수입이 끊기고 집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거나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난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게다가 집을 급하게 팔아서 생활비를 확보하려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부동산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과 은퇴 후 실제로 그 자산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를 잠깐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아내의 병원비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집을 급매로 팔아야만 했던 어씨 이야기였죠. 두 번째 사례는 퇴직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믿고 세계 여행을 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자금이 소진되어 버린 B씨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를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을 고갈시킨 C씨였고요. 이 세 분이 겪은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비슷한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을 오래 했고 집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자녀들이 커서 결국 도움을 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심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갑자기 의료비가 들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으며 집값이 기대보다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제각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난관을 미리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고정비용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먼저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고정비용부터 줄여야 합니다. 집 한 채를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착이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살던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재무 상황을 압박한다면 차라리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유지비를 낮추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집이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오를 거야 라고 믿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 시기가 내가 필요한 때와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재산이 불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 가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은퇴 시점에 내게 가장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2. 안정적인 현금 흐름 꼭 고민하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 은퇴 후에는 월급 대신 다른 방식의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세나 월세를 놓아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만으로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자본 창업을 고려하시거나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04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마냥 쌓아둔 돈을 쓰면서 보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물가 상승도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 개념을 받아들여서 내 취미나 특기를 살려 좀 더 편안한 형태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의미 있기도 합니다. 3. 자녀와의 재정 문제, 미리 솔직하게 대화하기. 부모와 자녀 간의 돈 얘기는 참 민감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혜택을 보답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부담만 커질 뿐이죠. 중요한 건 서로 어떤 상황인지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이렇고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하니 너무 큰 기대는 말아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결코 자녀를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걱정해야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추가로 생각해 볼 점들. 의료비나 돌발 비용에 대한 대비 연령이 올라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사회관계망 유지 막상 은퇴하고 나면 회사 동료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정보도 얻기 어렵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모임이나 지역 사회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고려 현재 1년에 23%씩 물가가 오른다고 보면 10년 뒤에는 지금의 돈 가치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10년 후에는 훨씬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적정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돈 가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집 한 채만 믿었는데 은퇴 후 삶이 이렇게 불안정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30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려할 때 내가 과연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집 한 채를 포기하든 줄여가든 다른 형태로 바꾸든 요점은 지금 내 형편에서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지출을 절제하느냐입니다. 더불어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혹시 모를 건강 문제에도 대비해 두시면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라도 지금 당장 내 재정 상태를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셔야 해요. 막연히 집값 올라가겠지, 자녀가 도와주겠지, 난 아직 젊으니 좀 더 있다가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문턱에 도달한 은퇴 시점에서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전문가 칼럼을 통해 제가 드린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개선해 나가셔서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내 노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재테크가 노후를 망친다. 지금 바로 고쳐야 할 투자 전략.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후를 위해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재테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주식시장에 올인한 50대 김씨. 김씨는 50대 초반에 주식시장에 모든 자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항상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은퇴 자금까지 모두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초반에는 운이 좋게도 큰 수익을 냈지만 갑작스런 시장의 변동으로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닫고 노후 자산을 안정적인 투자로 분산하지 않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교훈: 주식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특히 은퇴 자금을 모두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만 의존하는 대신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로 실패한 60대 박씨. 박씨는 60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치는 점차 떨어졌고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손실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시세 변동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지역의 미래 전망을 고려해야 하며 전 재산을 부동산에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따릅니다. 사례 3. 금융상품을 과신한 55세 이씨. 55세의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였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서둘러 계약한 결과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수수료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 가입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습니다. 교훈: 금융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고 해도 수수료나 기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투자일수록 초기 조건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테크 전략에서 바로 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 위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투자에 대한 과신과 준비 부족입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패를 방지하고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 투자 전에 반드시 시장 동향, 투자 상품의 구조, 리스크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광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 재테크는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재테크의 실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그 피해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투자 방식을 되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 실수 없는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재테크가 노후를 망친다는 사실을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전문가 칼럼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벌어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재테크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50대나 이미 은퇴한 60대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자산 배분. 재테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어떤 투자도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한 번의 폭락으로 노후 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이렇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 혹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배분의 핵심은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배당주,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감정적 투자 피하기. 재테크를 할 때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락하는 시장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투자란 쉽게 말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식의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등했을 때 나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뜬다더라는 소문에 휘둘려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감정적 투자로 인한 실패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은퇴 자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3. 투자 상품을 철저히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운용하면서 금융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려는 상품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권하는 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약서를 서둘러 사인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이나 특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상품들은 초기 수수료가 높거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큽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중도 해지 조건, 리스크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금융 상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은 절대 무작정 남의 말을 믿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직접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정기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배당주, 채권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일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활용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지속하면서 삶의 의미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은퇴 후 소비 관리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재테크 전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과도한 소비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소비를 유지하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넓은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취미 대신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통해 소비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한 소비를 계속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전략도 소용없게 됩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6.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마지막으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 세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무 설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재테크는 은퇴 후 삶을 망칠 수 있지만 올바른 전략을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투자를 피하고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유지, 소비 관리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연금 20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200이면 적당히 쓰고 조용히 살면 넉넉할 거라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남질 않아요. 분명 200이 들어왔는데 한 달 지나고 보면 겨우 120이 남아있고 어떤 달은 10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출을 줄였는데도 왜 모자라지? 이 질문은 은퇴자라면 한 번쯤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소비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이 있어요. 오늘은 그 충격적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풀어볼게요. 이유 1. 숨은 고정 지출이 은근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은퇴 전에는 보통 각종 보험, 통신비, 자동차 관련 비용이 자동이체로 나가면서도 신경을 안 써요. 수입이 꾸준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고정 지출들이 매달 나가는 고정 손실로 느껴집니다. 사례 1. 김정수 66세 씨의 경우. 정수 씨는 퇴직 후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삽니다. 연금은 공무원 연금 포함 월 230만 원. 그런데 실제 생활비로 쓰는 돈은 고작 140만 원 남짓입니다. 왜일까요? 통신비, 차량보험, 자동차세, 각종 정기구독, 생활보험, 의료실비 등으로 매달 6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가서 약 타오면 10만 원, 병원비까지 추가되면 매달 최소 8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손 안 대고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았는지. 이걸 줄이자고 하니까 아내랑 다툼도 생기고 결국 차는 팔았어요. 해결 팁? 고정 지출 리스트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 본 적 있나요? 은퇴 후에는 자동이체 항목 전체 점검이 필수입니다. 쓸데없는 정기 결제, 오래된 보험, 비싼 통신요금제부터 점검하세요. 자동차 유지비는 은근히 큽니다. 이유 2.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많이 든다. 나이 들면 당연히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비는 대부분 큰 병일 때를 가정해요. 실은 감기, 눈, 치과, 정형외과 같은 자잘한 진료들이 훨씬 자주 돈을 잡아먹습니다. 사례 2. 이명자 70세 씨의 경우. 명자 씨는 퇴직 후 연금 18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지출도 잘 관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한방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침 몇 번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꾸준히 치료하려니 한 달에 2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영양제, 관절약, 치과 스케일링 등 소소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버티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넘기면 더 아프고 오래 가요.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결 팁.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려면 평소 운동, 식단, 수면 등 기본 생활을 잘 지켜야 해요. 또 보장성 보험은 실속형으로 갈아타고 자주 가는 병원은 실손보험과의 연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유 3. 자녀 지원 예상보다 길고 무겁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은퇴한 뒤에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된다는 거죠. 취직 지원, 결혼 자금, 손주 돌봄 비용까지. 사례 3. 박진호 68세 씨 부부의 경우. 진호 씨 부부는 퇴직 후 고향 근처로 이사하면서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연금은 합쳐서 240만 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전세 자금을 부탁했고 딸은 손주 어린이집 등원비와 간식비를 매달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7,080만 원씩 자녀를 위해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애들 뒷바라지가 끝이 없네요. 손주는 예쁘지만 솔직히 지출이 무섭습니다. 아내는 애들 걱정에 더 죽자고 하고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싸움도 해요. 해결 팁. 자녀 지원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호한 선 그어야 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기초 자금일 뿐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연금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노후 생활의 완벽한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불규칙한 지출, 늘어나는 건강비용,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연금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금세 통장이 바닥나고 결국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연금 외 소득원 만들기와 고정 지출 줄이기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노후는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장이 오늘도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연금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월 200을 받아도 실제로 남는 건 120인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월 200이면 조용히 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재정 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연금 수령 후 매달 약 80만 원이 예상치 못하게 빠져나가는 3가지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 전 꼭 대비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1. 고정 지출, 은퇴 후에 더 무서워진다. 은퇴 전에는 고정 지출을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수입이 제한되면 고정 지출은 고정 손실로 전환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신요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각종 전기 구독료 등은 월 평균 5,08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는 보험, 세금, 주유비,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평균 3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례.
66세 김정수 씨는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통신비, 보험, 자동차 관련 비용 등으로만 매달 70만 원가량이 빠져나갑니다. 고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 채 퇴직한 결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160만 원 이하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반드시 지출 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특히 자동차 유지비는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보시고 대중교통과 공유 서비스를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통신요금은 알뜰폰 전환만으로도 연간 5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 건강관리 비용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는 걱정 없어라고 말하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질병도 자주 그리고 꾸준히 발생합니다. 관절, 치아, 눈, 피부 질환 등은 노년기에 접어들며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게 만듭니다. 사례. 70세 이명자 씨는 관절 통증으로 한방병원 치료를 시작한 후 매달 20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양제, 치과치료, 약제 비용 등이 누적되며 건강관리 항목에서만 매달 3,040만 원이 고정지출처럼 나갑니다. 전문가 조언. 예방의학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식습관, 운동, 수면 관리는 가장 강력한 의료비 절감 전략입니다.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60대 이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동시에 의료비 지출 패턴을 파악해 연간 예산으로 설정하세요. 3자녀 지원,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바로 가족 지원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 취업 준비 비용, 손주 양육비 등은 의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로 이어집니다. 사례. 68세 박진호 씨는 은퇴 후 고향으로 이사하며 월 240만 원의 연금을 기반으로 한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혼집 전세 자금 지원과 손주 돌봄 비용으로 매달 70만 원가량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예산 외 항목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기한과 한도를 설정한 계획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육아, 생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떠안는 건 노후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재정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범위를 상의하고 문서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결론, 연금은 기본 자금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연금은 은퇴 재정의 출발선일 뿐 종착지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월급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지출은 증가하고 변동성은 높아지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따라서 지출 관리 능력을 키우고 부가소득원 자격증, 임대소득, 유튜브 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가족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금에 대한 과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 점검하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총 얼마인가요? 병원비와 건강관리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자녀 지원 계획은 어디까지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전 노후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인 노후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연금은 예상보다 부족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트랙에서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위 10%만이 은퇴 후 미소를 짓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은 충분히 현실적인가요? 이 서론은 퇴직 후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중산층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강조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퇴 후 파산행, 중산층의 무너진 꿈과 상위 10%의 비밀. 50대, 6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퇴직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김민수 가명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 이상 들었고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크게 사용하면서 예비비도 사라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고 묻는 김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문제 김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지원,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있었다. 이정자 가명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발생하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재원이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소비의 덫. 박영희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기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평소 원했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우리도 상위 10%처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퇴직 후 소비는 과거의 소득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와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까? 그렇다면 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밀히 계산해 대비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듭니다. 셋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중산층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은퇴 전 재정 점검. 먼저 은퇴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 마련.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자격증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3. 소비 습관의 변화. 퇴직 후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삶의 결실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인 계획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만 웃는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지는 중산층 살아남는 법은? 퇴직 후의 삶, 생각만 해도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하지만 현실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몸소 느낍니다. 중산층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왜 중산층이 흔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란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모호함은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소평가된 은퇴 비용.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자산은 고갈됩니다. 두 번째 원인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1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준비 없는 소비. 퇴직 후에도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산층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부부는 60대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계산하며 연금과 저축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3년간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믿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던 그는 결국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부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만든 빈곤.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1. 고정 지출 줄이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포함해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한층 낮은 관리비가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프리랜서 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은퇴 후 상위 10%로 살아남는 비결.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입니다. 비상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억제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